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방민족들이 세웠던 나라, 요나라, 금나라, 몽골 제국과 원나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는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청나라는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나라들이고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조선이 있었습니다. 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는요, 묶어서 명청시대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진, 한, 수, 당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진, 한, 수, 당은 앞에 있는 나라들이 통일을 하고 그 기반을 닦아놓으면 뒤에 있는 나라들이 그 기반 위에서 나라를 융성하게 세웠었죠. 그리고 앞에 있던 나라들은 금방 멸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와 청나라는 명청이라고 묻긴 하지만 명나라만 해도 청나라보다 더 긴 시간 세워져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왜 묶어서 부르는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요,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오던 황제 지배 체제와 그다음에 중화의 질서를 이제 완성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만든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사회 지도층은 신사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신사계층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회의 주도층이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명나라와 청나라가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나라를 세운 민족들이 서로 다릅니다. 명나라는 한족들이 세웠던 나라고요. 청나라는 북방민족이었던 여진족,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만주족이 세웠던 국가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과서 58쪽을 펴서 명나라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주요 문화유산으로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금성은요, 명나라 때 지어진 궁궐인데요. 명나라 때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까지도 궁궐로서 사용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궁궐 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궁궐이라고 하는데 9,999칸짜리 건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9,000칸이 넘진 않고요. 8,700여 칸이라고 해요. 어쨌든 8,700여 칸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 명나라는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의 난에 가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반란을 통해 세력을 얻은 주원장이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몽골을 북쪽으로 쫓아내죠. 그래서 한족 왕조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 주원장을 우리가 명나라의 태조 홍무제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조 홍무제는 민중을 교화하기 위해 유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성리학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이전 시기가 북방민족이 다스렸던 시기잖아요. 이 성리학에서는 화이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오랑캐를 이제 갈라놓는, 또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했죠. 몽골의 제도를 이제 없애고 중국적인 것이라기보단 한족의 것으로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육유라는 6가지 유교적 덕목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린도책이라고 하는 토지대장과 부역황책이라고 하는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을 작성하는데요.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과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도책과 부역황책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갑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갑제는 농민들이 직접 조세 징수를 하고 동네에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재산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장호와 갑수호 이렇게 나누고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지방 말단까지 행정력이 닿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지방 끝까지 행정력이 닿기가 어려웠었다 그랬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역대 왕조들이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명나라 때는 이갑제라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태조 홍무제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을 폐지하고요. 이를 대신하기 위해 비서 역할을 하는 대학사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 대학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재상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주원장의 아들이면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가 이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데요. 영락제는 사실 큰아들이 아니어서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자기 형이 죽고 조카가 황제가 돼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자 이제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수도는 난징이었는데요. 영락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본인이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도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 때는 대외 팽창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몽골과 베트남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정화라는 사람을 항해를 보냅니다. 이 정화라는 사람은 이슬람 상인 집안 출신의 환관이었는데요. 영락제의 명령을 받고 이제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화의 항해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서양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기 전에 중국에서는 이제 커다란 함대를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먼 지역까지 이렇게 배를 보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죠? 이 정화의 항해의 목적은 뭐였는가? 중국의 조공체제가 확대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조공체제는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의미하는데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조공을 바치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나라를 인정해주고 상호 간에 교류를 하던 그런 제도입니다.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국도 그 조공을 한 나라에게 책봉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걸맞는 어떤 명칭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조공체제를 통해 중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국경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고요. 조공을 바친 나라들은 이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또 거기서 얻는 문화적,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락제는 왜 이 조공체제를 더 먼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했을까요? 영락제 때 전성기를 누린 명나라는 이제 환관이 득세를 하면서 나라가 혼란해지게 되는데요. 영락제는 반대 세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환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관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황제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즉위합니다. 거기에 이제 환관들이 득세하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부의 위협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북로남해라 그래서 북쪽에서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동남쪽 해안에서는 왜구들이 침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몽골인들이요, 황제를 포로로 잡기도 하고 북경 베이징을 포위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명나라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을 또 쏟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조선에 일본이 침입한 그 사건, 임진왜란이죠. 그 임진왜란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다 들으면 어쩌면 해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기 여진족이 성장했다 그랬죠.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합하고 결국에는 후금이라는 나라도 세우게 됩니다. 이 후금이 나중에 홍타이지 때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청나라가 이제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명나라는 그럼 청나라에 멸망했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명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 속에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와 같은 위대한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130여 년간이나 누리게 됩니다. 특히 건륭제 때는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면서요, 한족만의 나라 혹은 여진족, 만주족만의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는 소수의 여진족,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이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소수의 북방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는 것, 이전 시기에도 많이 봤었죠.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의 나라들과 어떤 차이점을 청나라는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청나라는 먼저 한족에 대해 강경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 하면 흔히 떠올리는 머리 스타일이죠. 변발. 이 변발은 원래 한족의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북방민족의 머리 스타일인데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이것을 한족들과 중국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옥이라 그래서 한족의 사상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만주족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화이론적인 시각에서 만주족을 오랑캐로 보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글을 쓰게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 숙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만한병용제라 그래서 일부 고위관직에는 만주족만 뽑은 게 아니라요, 한족을 함께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2명을 임명하는 거죠. 만주족 1명, 한족 1명. 그리고 중국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신사층을 포섭하기 위해서 유교 문화를 존중합니다. 다만 화이론적인 시각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유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교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데요. 특별히 화이론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한족이 화고 나머지는 오랑캐다가 아니라 현재 중국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화, 그러지 못한 자가 이,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